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뭔데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송 대표님은 오늘 아침에 막 출장길에서 들어오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요. 일본 좀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오자마자 또 필리핀에 좀 업무가 있어서 좀 다녀왔는데 예전에 제가 코로나 전에 다녔던 그런 관광?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많이 살아났군요. 네, 많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그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닝 때 얘기한 것처럼 KDI가 보고 있는 시각들이 조금 이렇게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를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조금 어떤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조금 정량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체감을 했고 또 그곳에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도 비행기도 상당 부분 또 증편이 됐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남아 순회 출장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신 네. 우리 대표님 오늘 좀 피곤하실 텐데 어쨌든 네. 감사드리고 네. 우리 교수님도 어떻게 주말에 또 소비하셨나요? 이번 주말도. 네. 저는 이제 고향이 경상도 상주인데요. 네. 그게 이제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가지고 산소까지 갔다 왔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1년 만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제 산소를 방문하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 또 코로나 부모님을 때문에 만날 기회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산소를 방문하면서 온 가족이 같이 밥도 먹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참 즐겁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또 일주일 잘 지내고 오늘 오셨네요. 두 분 반갑고요. 오늘 이야기를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KDI가 6월 경제동향 보고서 발표했는데 우리 경제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좀 느껴졌다고 하셨거든요. 어때요, 교수님?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가 지금 바닥을 지나고 그럼 이제 하반기에 반등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마 이제 좀 하반기는 훨씬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가 중국에 수출하고요. 그다음에 15%가 미국입니다. 7%가 홍콩이고 6%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중국에 3분의 1을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금년 초만 해도 우리나라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흑자를 남겨서 먹고 살았는데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가스비는 500% 올랐어요. 원유는 70% 올랐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하지 마라. 반도체 업그레이드 하지 마라. 마이크로칩이 하는 반도체 대안으로도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한국이 새우가 덩 터지는 꼴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 무역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특히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보면 항상 긍정의 70%가 부정의 30%를 이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본인도 좋고 지금까지 보면 미국도 과거에 기준금리가 21%까지 올랐지만 계속 지난 40년간 우하향했습니다. 반대로 경제라고 하든지 국가 GDP라고 하는 것은 우상향했습니다. 네. 당연히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국가 GDP는 성장하고 은행 이자는 우하향으로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부진에서 조금씩 이제 조금 올라오는 그것이 부진이 좀 완화되는 그런 영향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대표님은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경기가 많이 활성화됐다 이거를 이제 느끼고 오셨고 우리나라 경제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계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또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하반기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는 생각도 저도 드는데요. 네, 그 KDI 그 관련된 그 보고서 보니까 가장 이제 좀 눈에 띄는 건 역시 서비스업 관련돼서 대면 업종에 대한 흐름을 좀 유의 있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나갔다 온 걸 말씀드리는 것이 예전만 해도 이 대면 관련된 그 서비스업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또 서비스 관련된 것들이 코로나 거의 뭐 엔데믹이라고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 서비스 업종들이 좀 양호한 흐름으로 바뀌어지고 또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 압박이 물론 뭐 개개인 아주 뭐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역시 부담스럽지만 전체적인 그 큰 흐름 안에서의 물가 상승에 대한 것도 상승률 자체가 한 3.3%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비에 대한 여력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소비 관련된 심리 지수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도 KDI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양호한 환경으로 조성이 된다라는 거는 역시나 그래도 뭐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의 큰 큰 바탕이 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관련돼서는 여전히 조금 위축이 되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그 상승률 같은 경우는 조금 둔화된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더 여력이 생기는 거고 가게들이 조금 더 여력들이 생긴다라면은 뭐 반도체하고도 뭐 가게하고도 연관된 그런 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그 추경호 부총리가 이야기했던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뭐 조금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은 수정 전망을 했거든요. 전망치가 조금 더 낮아졌죠. 네, 그렇죠. 예.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은 모든 기관하고 모든 시각 자체가 굉장히 청사진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그 혼조세들이 있는 상황에서 뭐 기관들이라든지 또는 뭐 투자 쪽에서 보는 시각들이 좀 혼조세 안에 있다. 그래도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다 하락에 대한 그 무게감들이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고 혼조세를 보이면서 어떤 뭐 환율이라든지 또는 그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뭐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라면은 시장 전체가 그래도 그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뭐 시장 흐름 안에서 이런 국책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개선됐다라고 보는 것들이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진짜 얼마 전에 한국은행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1.6이었다가 1.4인가요? 더 낮췄잖아요. 보통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의 속도는 더뎌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성장률 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4인 건가요? 미국과 일본이 한 2%가 넘습니다. 성장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세계 낮은 평균도 거네요. 못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경제학에서는 따라잡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매년 과거의 경제가 10% 성장했었고 우리 대한민국도 1970년대 80년도에는 연 10%씩 성장을 했습니다. 개발할 것이 워낙 많을 때는 건축이나 건설 분야에서 계속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도 성장을 하는 거고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건설할 것도 다 지었고 뭐 SOC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현재 미국과 일본의 유럽의 이제 경제 성장률 한 2, 3% 된다. 중국은 금년에 한 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8%. 이와 같이 이제 중진국이나 후진국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미국은 이제 안정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네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무역 의존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 세계가 이렇게 교역이 중단되고 교역이 축소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동을 좀 적게 하고 이런 이유가 바로 큰 직격탄을 받는 게 우리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어려워진 게 우리나라입니다. 수출이 한 10% 폭락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2021년도에는 가장 크게 무역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에 가장 민감한 게 우리나라고 무역 의존도가 세계 2위고 또 제조업이 세계 5위입니다.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군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현재까지는 저조한 편인데 아까 이제 앞서야 말씀하셨지만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경기가 조금씩 이제 회복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 내년에는 조금 더 회복세를 이어갈까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아주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올 연말에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립니다. 예. 0.25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3.5%고 격차가 1.75입니다. 미국은 내년부터 기준금리 내립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아주 크게 반등을 할 것이고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네. 미국과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고 교역이 확대된다 그러면 또 가장 크게 무역 의존도가 우리가 75% 2위고요. 세계 1위는 독일입니다. 독일이 80%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내년에는 더 좋아지고 올 하반기까지만 좀 잘 참아라.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뭐 어제까지 외국에 계셨잖아요. 환전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보통 저희는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00원대인가요, 교수님? 1,320원 뭐 왔다 하고 있죠. 지금 뭐 아까 필리핀도 가셨고 뭐 일본도 가셨고 네. 어때요, 예전에 비해서? 뭐 일본은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환전을 할 때 그 필리핀 돈으로 바꾸지 않고 보통 달러로 갖고 바꾸죠. 가서 맞아요. 예. 실제로 활용을 하고 또 남으면 또 갖고 오는 맞아요. 그런 네. 거였는데 이게 좀 많이 좀 떨어진 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꿔서 왔는데 막상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지를 못하고 현금으로 가져왔죠, 달러로. 근데 또 한국에 도착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일단은 달러로 갖고 있기로 마음을 예. 먹었습니다. 그만큼 이 달러가 정말 제가 그냥 맨날 생생경제에 있을 때는 뭐 환율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역시 이 직접적으로 그 외국에 가서 쓰고 또 남는 돈을 가져오고 이런 과정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와 무역을 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몇 원 차이가 굉장히 체감이 크겠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의 금액도 이 정도인데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금액 안에서는 단 그 10원, 20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특히나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 변동 요인에 따라서 얼마 전에 그 대만 이야기도 했듯이 뭐 국민 소득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뭐 경제 성장률하고도 또 이 성장률 안에서도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또 그게 금리 수준 자체가 체감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 달러에 따라서 이게 좀 싸면은 소비도 하러 가고 또 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도 좀 이거 일본 갔을 때는 엔저다 기념품도 좀 사고 엔저다 할 텐데. 하다 보니까 물건도 좀 사갖고 네. 오고 이런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일본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브랜드하고 일본 매장에서 직접 사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핏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역시 이 환율에 따라서 또는 이런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가게들 하나하나인데도 기업들은 엄청나게 이런 게 크겠다. 특히나 아까 우리 오프닝 때 김대중 교수님께서도 뭐 산소라든지 이런 데 가족들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달러하고 또 유가하고도 또 연동성이 크다 보니까 또 유가가 또 떨어지면은 우리가 차를 끌고 많이 움직여요. 그렇죠. 이 정도에서 네. 돈도 쓰고 막 활용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환율이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안정적으로 소비를 하고 무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었는데 몇 년 동안의 이거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환율이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 또는 소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런 안정권이 뭐 환율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안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간다라면은 좀 무역하는 입장 특히나 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좀 낮아진 환율 안에서는 우리가 KDI 아까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환율 안에서도 좀 녹아져 있었다라고
체감을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이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외에 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그게 버팀목,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데 그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산업 구조 속에서. 근데 그동안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었잖아요, 교수님. 그게 우리가 수출 부진 때문에 직접적으로 환율에도 영향이 갔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환율 제일 높았을 때가 1997년도 IMF입니다. 저도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1달러 2,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투자은행이 파산을 했었는데요. 미국의 3위였습니다. 그때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우리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고 그때 이명박 정부였는데 다행히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제 미국에 좀 친해가지고 한미 통화 서프를 600억 달러를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환 위기를 다시 겪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 환율이 올랐을 때가 2020년 코로나 때입니다. 1,440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수출과 수입을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고 또 두 번째 저는 이제 한국은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대만은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요 80%입니다. 굉장히 높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23%밖에 안 됩니다. 외환 보유고. GDP 대비. 그래서 한국은행은 매년 막 그래요. 우리가 세계 9위의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우리나라 GDP의 반도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고가 2배나 많습니다. 심지어 1.5배나 더 많다. 이 정도로 국가 GDP 대비 외환 보유고로 봤을 때 스위스는 120%고요. 홍콩 110%, 대만은 약 80%에서 100%까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러한 위기를 겪지 않고 환율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좀 쌓아야 되겠고 BIS라고 해서 국제결제은행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9천억 달러가 넘어야 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나라 환율은 1970년도 1달러에 2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300원입니다. 결론은 80% 확률로 환율은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환율이 계속 오른다. 일시적으로 올랐다 내렸다는 있지만 80% 확률로 환율을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애플 주식을 사는 거다. 왜냐하면 환율 방어를 이렇게 미국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총 1위, 시가총액 1위를 하는 것이 환율 방어도 된다. 또 이렇게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원달러 환율도 하반기에는 더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환율이 높은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그럼 좀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갈까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으니까 경제가 경기를. 좋아지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좀 안정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 터키 우리가 튀르키예를 이름 바꿨는데요. 환율이 한 80% 50%까지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는 14%고요.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100%입니다. 연. 이와 같이 그 나라가 파산을 하거나 위기에 처하면 환율이 급등을 하고 기준금리도 오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환율은 소폭 안정될 것이다. 크게는 안정되지 않겠지만 일단 경제가 더 안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좀 안정된다. 조금은 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의 문제도 있겠지만 미국하고의 연관성들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미국 지금 신호 자체가 FOMC에서도 동결이라는 그런 그 신호들을 뭐 사람 그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그 기준금리 때문에 환율에 대한 가치, 그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당 부분 올라갔었는데 동결이라는 거는 결국은 벌어졌던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어떤 뭐 격차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가 뭐 이런 그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뭐 미국도 계속적으로 올릴 수 없다. 그다음에 동결됐다라는 거 이것만으로 해도 환율을 일정하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변수 안에서도 그렇죠. 조금 그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환율
조금 더 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님께서. 이번 주에 세계 그 경제에서 주목하는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6월 FOMC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14일에 열리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하셨어요. 기준금리 동결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동결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잠시 쉬어간다 이런 표현도 많더라고요, 교수님. 예, 최근에 이제 미국은 기준금리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요 목표가 물가가 2%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가 5.5% 나왔습니다. 아직 높죠. 아직은 많이 네. 높은 겁니다. 본인들은 2%가 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리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아직은 많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제 다행스럽게 계속 그 속도도 떨어지고 물가가 많이 안정됐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 작년이죠. 미국의 물가는 9%였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6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현금을 살포한 겁니다. 네, 네. 사람들이 출퇴근도 못하고 공장에 가지도 못하고 소비를 하러 외출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조 달러를 풀었는데 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드디어 미국이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자를 높여줄 테니까 너들 집에 있는 돈을 다 은행에 예금해라.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5.25고 예. 한국은 3.5입니다. 네. 근데 미국의 물가는 굉장히 이제 생각보다 안정됐다. 그다음에 올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 2%까지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쉬어가겠다. 미국의 은행 4개가 파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유동성 부족도 많이 왔고 상업용 부동산이 미국에 또 부실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안정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좀 이번에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동결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FOMC 그 회의 있기 바로 전날 직전에 5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대요. 근데 그게 만약 갑자기 높게 나온다. 그러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전망하는 수치가 있는 건가 봐요. 예, 그렇죠. 항상 이제 지금 한 5%도 안정되었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3%로 낮아졌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3.5 정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물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물가는 한 400개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물가에 반영되는 비율이 부동산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이나 유럽보다 낮게 나온다. 미국이 33%가 반영되거든요. 자가와 월세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자가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표준보다는 물가가 낮게 나오지만 체감 물가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 높습니다. 네, 2배 이상 높다. 그래서 기재부도 세계적인 표준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자가를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부 한 가지 아이템 더 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 이 뉴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셨을 뉴스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벌어진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평균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건데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30대 후반에는 2배 차이가 나고요. 그 이후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서 50대 초반에 2.5배 차이로 가장 큰 격차가 벌어진다 그래요. 통계청의 일자리 통계 중에서 2021년 기준입니다. 기업의 규모별 연령대별 소득 자료인 건데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기사를 보면. 네, 지금 이런 격차가 보니까 뭐 19세 이하 때는 한 격차 21만 원 정도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격차가 뭐 50에서 54세 정도 되면은 임금 격차가 461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런 뭐 격차가 커진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중소기업에 이런 격차가 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고령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복지가 과연 탄탄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대기업에 쏠림 현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대기업을 뭐 타 국가만큼의 그렇게 뭐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삼성 같은 기업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삼성이나 SK, 뭐 LG 이런 대기업들이 좀 더 많아진다라면은 네.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뭐 때로는 너무 대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도 갖고 있고 너무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큰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금액,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대기업으로 본인들이 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뭐 규제도 있겠지만 또 혜택들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하나의 문제로는 중소기업과의 이런 격차도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라면은 대기업들을 더 많이 육성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점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로 계속적으로 커 나가면서 이런 임금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안에서도 뭐 어떤 뭐랄까요? 뭐 가게들의 이런 격차들도 있겠지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너무 잘 나가긴 하고 중소기업은 계속 정체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본처럼 탄탄한 뭐 내수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의 격차뿐만 아니라 이런 그 대기업과 뭐 기업들이 계속 커나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도 같이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도 이거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네네. 교수님은 어떤 중소기업의 생각이세요? 가장 중요한 용어 9988입니다. 뭔가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근무합니다. 85%고요. 순수하게 대기업에 근무한 사람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점은 우리가 급여가 반 차이 납니다. 입사할 때도 반 차이 나고 부장이 되었을 때 50대는 2.5배 차이 납니다. 대기업이 평균 한 500 받을 때 중소기업 한 2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이제 한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요. 한 30년 전에는 수출 비중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5대 5였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이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1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력, 장비, 사람 전부 다 대기업 중심이다.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이 스스로 수출도 하고 또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지원을 더 예, 많이 해줘야 그래서 된다. 정책 자금을 좀 더 밀어줘야 되겠고 또한 그 급여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뭐 복지라든지 전부 다 대기업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막 우리 대학생들 전부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하는데 네. 88%는 중소기업 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준은 종업원 수입니다. 300명 이하는 중소기업이고요. 300명 이상은 보통 한 1000명 이상이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부르고 300에서 1000까지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좀 해주고 도와줘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경제가 먼데이 하고 있어요. 한 주간의 경제의 흐름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죠.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2부는 부동산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조사가 있어요. 한 부동산 플랫폼이 자사 앱 이용자 한 1000여 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 송 대표님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좀 유의미한 조사입니까? 뭐 그냥 의미는 그렇게 크게 부여 안 하고 요즘 보도자료도 이렇게 별로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한 부동산 플랫폼에서 네. 이게 조사를 한 건데 증권사 플랫폼에 주식을 올해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뭐 많은 것처럼. 그렇군요. 네, 큰 안 봐도 뭐 나오죠. 근데 그렇군요. 그래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조금 의미를 조금 둘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유효 수요자들이 그래도 좀 설문에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조사를 한 곳이 부동산 플랫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10대들이나 아니면은 뭐 한 고령층 정도는 좀 배제하고 봤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매입할 계획에 대한 그 설문보다도 뭐 조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도 관심이 있었던 거는 역시 금리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동결됐다. 뭐 이런 것들은 심리가 조금 더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급매로 이루어져서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격들이 좀 조정이 예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정됐다라는 거는 예전의 수요자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거로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둔다라면은 예전에 이쪽만 닿았다면 더 아래까지 닿아졌으니까 수요의 양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뭐 역전세다, 깡통전세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일정 부분 그래도 뭐랄까 위험을 좀 회피하는 게 그래도 내 집 마련이 계속 전세나 월세 머무르는 것보다는 뭐 인플레이션 방어라든지 또는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거 이동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시세 차익 목적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 업체가 다른 업체가 아니라 그래도 부동산 플랫폼 업체다 보니까 조금 편향된 것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문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그 보고서들에 나오는 거는 결국 금리 동결이라는 거는 매수 심리를 좀 키웠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건 그래도 수요의 양이 좀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규제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시장에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 중에 7명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집 살 수 있는 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집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비중이 5대 5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집도 없는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 같은 거 막 일어나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집값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 이자가 7% 기준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7%를 넘어서게 되면 집값이 내립니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은행 이자가 많기 때문인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정부가 은행 대출에서 규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집 담보 대출 기준으로 6%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은행 이자 집을 사서 은행 이자보다는 집값이 더 많이 오른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집을 사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미국이나 한국의 삼성전자나 한 20%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동행지수라고 부릅니다. 주가는 경기 선행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주가는 항상 6개월 뒤에 그 기업의 실적을 선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애플, 테슬라, 뭐 삼성전자 이런 세계적인 주식이 다 20%씩 올랐습니다. 이미. 네네. 물가 집값은 지금 현재 경기 동행지수인데요. 이와 같이 지금 현재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고 내가 분양을 받아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사람들 만나면 한강 이남에 아파트를 분양받아라. 네. 부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식은 시가총액 1등을 사라. 그러니까 항상 좋은 지역을 사면 되겠고 우리 국민들의 70%가 아파트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이. 그래서 결론은 우리 국민들 자산의 80%가 부동산이 다 투자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지향하는 바가 집값이 올라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현상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집값이 급락하게 되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서 현상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현재 집이 한 20, 30% 내렸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려는 의사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은 어차피 집이 내리면 내가 살면 됩니다. 그냥 거주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강 이남에 아파트를 분양받아라.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대표님, 한강 이남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지금 어떻습니까? 한강 이남이요? 네. 상당히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죠. 네, 그게 어떤 연령층인지 모르겠지만 네. 부담스러울 것 네.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조사 안에서 그 내용하고 또 이제 좀 재밌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향후 1년 내에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도 한 41%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같은 조사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 한 70%는 내가 매입할 의향이 있다라고 나왔고 네. 반대로 내가 팔 의향이 있다가 40%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을 갖고 있었을 때도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예전처럼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적어졌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런 매수 심리라든지 또 시장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이런 심리는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뭐 지수라든지 지표가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한다든지 그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 밑에 있는 거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획들하고 수요가 유효된 수요, 구매력을 동반한 수요하고 그냥 수요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금 얘기했었지만 목걸이라든지 뭐 다이아몬드 좋은 거는 다 알고 있겠죠. 아니 청취자분들은 아니 언제 금 얘기를 했지 하시겠지만 우리 송 대표님 오늘 금목걸이를 사고 오셨는데 방송 전에 빼셨습니다. 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뭐 금을 떠나서 만약에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그 다이아몬드가 좋고 갖고 싶은 수요는 많죠. 네. 근데 그걸 구매력을 갖고 살 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명 중에 7명은 집을 사고 싶은 욕구는 있을지 몰라요. 네. 근데 그게 사기 위해서는 그 7명 중에서도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그렇죠. 거예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내 소득 대비했을 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뉴욕이라든지 뭐 일본보다도 한 2배 가까이 높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나라가 집값이 좀 더 안정적으로 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경제가 좀 회복이 돼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높아진다든지 이 두 가지가 돼줘야 되는데 여전히 집값을 대비했을 때 내 구매력은 현저히 높다. 그럼 둘 중에 이격거리가 조금 더 좁아질 수 있다라면은 7명 중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 7명이 모두 다 집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게 사실은 현실인 거죠. 지금의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특히나 한강 이남은 그 숫자가 아마 더 낮을 겁니다. 저는 이제 한마디 좀 더 추가하면 네, 네. 버스 종점과 지하철 종점을 사라. 역세권. 예, 그러니까 이제 종점을 사면 좀 제일 끝이기 때문에 좀 저렴합니다. 종점을 사라. 종점. 그러니까 이제 5호선 종점은 마천역이고요. 네. 하남, 고덕 이렇게 종점이 있습니다. 맞아. 상일동도 있어요. 상일동이 5호선이 있습니다. 갈라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론은 항상 버스 종점이나 지하철 종점을 사는 것이 가격도 저렴하고 서울은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항상 버스 회사들이 돈 버는 이유가요. 네. 그 땅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초기에는 진짜 뭐 헐값에 샀지만 종점이 계속 서울이 확장되기 때문에 성장하고 우리나라 서울의 단독 세대주가 지금 30%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40%까지 증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새소리, 물소리가 나는 것보다는 좀 시끄러운데 네. 교통이 좋고 종점 지역에 있는데 하는 것이 훨씬 좋다. 또 그렇게 또 제언을 드립니다. 네. 종점 쪽에 새소리, 물소리 많이 납니다. 종점 쪽이. 부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네, 네. 종점에 새소리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어찌됐건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일단 한강 이남의 분양을 받아라. 팁으로 하나씩 좀 넣어두세요. 그리고 종점이 좋다. 종점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런 팁으로 우리 교수님이 알려주셨고. 예전에 마포도 종점이었죠. 그렇죠. 마포 네. 종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양시장 이야기를 이왕 한 김에 좀 해볼게요. 지금 분양시장 그럼 전반적으로 진짜 어떤가. 근데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올해 무순위 청약했잖아요. 일명 줍줍이라고 해가지고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경쟁률이 한 100대 1이 넘는 곳도 있었다고 하던데. 네,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결국은 그 모든 청약 물량들이 소진되고 남은 물량이기 때문에 물량이 좀 적게 남으면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뭐 한두 세대 남으면은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뭐 무순위 청약이 뭐 100세대, 200세대 남게 된다라면은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 들어서 줍줍이 나왔던 그런 지역들 보니까 뭐 과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세종 뭐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는 주거 선호도가 높고 지역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이런 곳들에 조금 물량들이 적게 나다 보니까 경쟁률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1.3대책 이후로 무순위 청약이 예전에는 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1,000만 명 정도가 도전을 했다면 전국으로 하면 5천만 명이 되니까 5배를 더 키워버린 맞아요. 거죠. 거주 지역, 뭐 주택 보유 상관없이.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넣을 수 이것도 있으니까. 경쟁률을 키울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키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조성이 됐는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을 키웠지만 이런 뜨거운 경쟁률이 있고 무순위 청약들이 있는 곳들이 세종이라든지 과천 이런 지역들은 좋은데 여전히 지방권하고의 그 차이는 여전하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봅니다. 한마디 말씀드린 것 교수님 한 같아요. 30초 정도로 마무리해 이런 주시겠어요? 지역들이 과천 이런 지역이요. 3년 전에 분양한 겁니다. 네. 그 자격이 없거나 좀 부실이기 때문에
이게 반납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많게는 7, 8억씩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로또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분양가 차익을 3년 전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당첨과 동시에 한 7, 8억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0대 1씩 되는 경쟁력이 이번에 높아진다. 무순위 청약이 그래서 이렇게 높아졌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양 시장은 지금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서울에는 지금 현재 미분양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소진됐어요. 소진되었고 둔촌 주공도 우리가 5,000세대 분양에서 미분양이 많이 났었는데요. 지금은 다 소진되었고 평당 한 30평 기준으로 한 5억씩 올랐습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그래서 서울은 지금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가 먼데이 오늘 월요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오늘도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